태어나는 순간부터 온 나라가 무릎을 꿇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걸어가면 궁궐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고, 그 아이가 웃으면 주변의 모든 것이 함께 환해지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세종대왕의 손녀딸이자 문종의 사랑받는 맏딸로 태어난 이 아이는 조선 역사상 가장 높은 곳에서 태어난 여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손으로 남의 빨래를 해야 했고, 그 발로 관아의 마당을 쓸어야 했으며, 그 이름 앞에 공주라는 두 글자 대신 관비라는 낙인이 찍혔다면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조선 왕실에서 가장 존귀하게 태어났지만 가장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진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경혜공주. 이 이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 이름을 절대로 잊지 못하실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조선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접해왔습니다. 왕도 만났고, 장군도 만났고, 간신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경혜공주의 이야기 앞에서는 항상 한참을 멈추게 됩니다. 이분의 삶이 그냥 역사 속 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선 왕조 초기 태평성대의 한복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때는 1445년이었습니다. 조선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높았습니다. 세종대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한글이 만들어지고 과학이 꽃 피우고 음악이 흐르던 그 시절, 경복궁의 어느 처소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자 향 훗날 문종이 될 그분의 첫째 딸이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 손녀의 탄생을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왕실에서 공주가 태어나면 온 궁궐이 축제 분위기가 됩니다. 좋은 음식이 차려지고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궁녀들은 새 옷을 입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경혜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경사롭고 은혜롭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뜻을 가진 이름을 받은 아이가 훗날 겪게 될 일들을 생각하면 그 이름 자체가 너무나 잔인한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혜공주가 어린 시절을 보낸 궁궐은 그야말로 황금빛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손녀라는 지위는 당시 조선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은 손녀를 무척 아꼈다고 전해집니다. 아버지 문종도 이 딸을 각별히 사랑했습니다. 경혜공주는 어린 시절부터 글을 잘 배웠고 예의가 바르며 총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시절에 이미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문종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종대왕도 말년에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는데 그 뒤를 이은 문종도 몸이 허약했습니다. 경혜공주가 어린 눈으로 보기에도 아버지의 안색이 점점 나빠지는 것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1450년 세종대왕이 승하하셨습니다. 경혜공주의 나이 5살 무렵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궁궐 안에서 어린 경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아직 어려서 죽음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저 할아버지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 알았겠지요. 문종이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이제 경혜공주의 아버지가 조선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혜공주의 지위는 더욱 높아졌겠지요. 그런데 문종의 건강은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몸이 건강한 사람도 힘든 일인데 몸이 약한 분이 그 무게를 감당하시려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경혜공주에게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훗날 단종이 될 어린 홍이였습니다. 경혜는 이 남동생을 매우 아꼈다고 합니다. 두 남매는 아버지 문종의 곁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두 남매에게 아버지는 부모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1452년 문종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경혜공주의 나이 17살이었습니다. 어린 경혜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세상 전부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두려움이 밀려왔겠지요. 왕위는 12살 남동생 홍위에게 넘어갔습니다. 단종이 즉위한 것입니다. 12살짜리 왕이라니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그리고 경혜공주는 이제 17살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두 남매가 이 차가운 궁궐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항상 마음에 걸립니다. 12살 왕과 17살 공주. 이 두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궁궐 안에는 사람이 가득했지만 진심으로 이 두 아이를 걱정하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단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조선 왕실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무서운 일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나이 어린 왕 뒤에서 권력을 노리는 손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길들 중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무서운 손길은 왕의 삼촌인 수양대군의 것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라는 인물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로 단종에게는 삼촌이 됩니다. 체구가 크고 무예가 뛰어났으며 머리도 좋은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눈에는 항상 왕좌가 보였습니다. 어린 조카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이분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수양대군의 주변에는 한명회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책사로 권모술수에 매우 능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서 조선 왕실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453년 가을이었습니다. 바람이 제법 차가워지던 그 계절에 조선 역사를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날 밤의 일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움직입니다. 궁궐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단종을 보좌하던 신하들이 하나씩 잡혀나갑니다. 황보인 김종서 같은 충직한 신하들이 이날 밤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린 왕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혜공주는 그날 밤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처소 안에서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느꼈겠지요. 18살 아이가 혼자 처소 안에서 이 공포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단종은 더 이상 제대로 된 왕 노릇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권력이 수양대군의 손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단종을 압박하여 왕위를 내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조가 된 것입니다. 단종은 왕에서 쫓겨나 상왕이라는 이름으로 궁궐 한켠으로 밀려났습니다. 15살 소년이 아무 잘못도 없이 왕위를 빼앗긴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경혜공주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아버지를 잃고 이제 남은 것은 남동생뿐이었는데 그 남동생마저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경혜공주가 느꼈을 절망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경혜공주에게는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혼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대는 정종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귀족 집안 출신으로 경혜공주의 남편이 된 이분은 처음에는 왕실과 사돈을 맺게 되어 영광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영광인지 나중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경혜공주가 정종과 혼인하여 궁궐 밖에서 새살림을 차렸을 때 세상은 이미 세조의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혜공주는 공주의 신분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삶이 편안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동생 단종이 점점 더 나쁜 처지에 놓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456년 사육신으로 불리는 충신들이 단종 복위를 도모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 6분이 목숨을 걸고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끔찍한 형벌을 받고 처형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세조는 단종에 대한 태도를 더욱 강경하게 바꿨습니다. 1457년 단종은 왕족의 신분마저 박탈당하고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17살 소년이 강원도 산골로 귀향을 가는 것입니다. 경혜공주는 이 소식을 들으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혈육인 남동생이 죄인이 되어 산골로 쫓겨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경혜공주 자신도 공주의 신분이 언제 박탈될지 알 수 없는 위태로운 처지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남동생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밖에는. 그리고 그해 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단종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지금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약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었든 17살 소녀는 그렇게 강원도 산골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경혜공주는 이 소식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아마 남편 정종과 함께 있었겠지요. 이 소식을 들은 경혜공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경혜공주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느낌. 이제 자신을 지켜줄 사람도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도 모두 사라진 그 공허함. 그런데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단종이 죽고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에게도 화가 미쳤습니다. 단종 복위 운동과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죄목이었는지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정종은 관직을 빼앗기고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유배를 가면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조선시대에 죄인의 가족은 연좌제라고 해서 함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혜공주에게도 그 칼날이 향했습니다. 공주라는 신분이 박탈되지는 않았지만 삶의 환경은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정종은 결국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혜공주는 남편마저 잃은 것입니다. 아버지를 잃고 남동생을 잃고 이제 남편까지. 이렇게 하나씩 곁에 있던 사람들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가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혜공주가 관비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관비란 나라에 속한 종이라는 뜻입니다. 공주에서 종으로.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지시나요? 조선에서 공주는 그냥 높은 신분이 아닙니다. 궁궐 안에서 사람들의 시중을 받고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누구에게나 예우를 받는 존재입니다. 경혜공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비가 되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반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남의 시중을 들어야 하고 허드렛 일을 해야 하고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 변화를 몸으로 처음 받아들이던 순간 경혜공주의 마음이 어땠을지 저는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비가 된 경혜공주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기록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당시 관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는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각종 허드렛 일을 했겠지요. 한때 공주였던 분이 그 손으로 마당을 쓸고 그 발로 부엌을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장 경혜공주에 대해 깊이 감동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혜공주는 이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울부짖거나 절규하거나 하늘을 원망하며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겉으로는 조용하고 침착하게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이유를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답에 이르게 됩니다. 자식 때문이었습니다. 경혜공주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남편 정종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머니로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서 저는 항상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머니분들, 아버지분들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굴욕도 참아낼 수 있는 그 마음. 경혜공주가 관비의 삶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마음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관비로서의 삶 속에서도 경혜공주는 자신의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애썼을 것입니다. 비록 어머니가 관비라 해도
아이들만큼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겠지요. 매일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버텼을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이런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는 당시 사회를 조금만 알아도 짐작이 됩니다. 관비는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비 제도는 조선 사회의 엄연한 현실이었고, 이 제도 안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는지는 역사 기록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경혜공주도 이런 현실 앞에서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경혜공주가 관비로 있는 동안에도 주변 사람들이 이분을 완전히 하찮게 여기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때 공주였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경혜공주 자신이 풍기는 분위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신분이 낮아져도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품위는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혜공주가 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세조는 왕위에 오른 후 강력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반대 세력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세조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신이 한 일들에 대한 심리적인 무게를 느끼기 시작한 것인지, 만년의 세조는 불교에 심취하고 죄책감을 달래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조가 세상을 떠나고 예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예종의 재위 기간은 짧았지만 이 시기에 경혜공주에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종 이후 성종이 즉위하면서 조선 왕실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성종대에 이르러 경혜공주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복권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공주로서의 예우를 조금씩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 관비의 삶을 살던 경혜공주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처우 개선이 너무 늦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젊음도 지났고 남편도 잃었고 고생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경혜공주는 이 늦은 회복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원망할 기운도 없었겠지요. 그저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 아직 자식들이 곁에 있다는 것에. 경혜공주의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종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은 어머니가 관비로 있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아이들도 죄인의 자식이라는 낙인 때문에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경혜공주는 끝까지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경혜공주가 그 오랜 고통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경혜공주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역적의 누이요, 죄인의 아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점점 이 여인의 삶 전체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굴욕의 세월을 조용히 견뎌낸 한 여인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혜공주는 1474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30즈음이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짧은 생애 동안 이분이 겪은 일들은 소설 10권으로도 다 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경혜공주가 세상을 떠난 후 오랜 세월이 지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단종에 대한 복권이 이루어집니다. 1698년 숙종대에 단종이 왕으로 복위되고 단종의 능이 조성됩니다. 그리고 경혜공주도 공식적으로 다시 공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후의 일이었지만 역사는 때로 너무 늦게 진실을 인정합니다. 경혜공주가 살아있을 때 누군가 이분에게 당신은 잘못이 없다고, 당신은 여전히 존귀한 분이라고 말해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혜공주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계속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경혜공주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적어도 삶의 어느 순간에는 행복했을까요? 태어나서 어린 시절 궁궐에서 할아버지 세종의 사랑을 받던 그 짧은 시간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문종의 품에서 남동생 단종과 함께 뛰놀던 그 시절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 행복이 너무 갑자기 끝났고 너무 오랜 고통이 이어졌지만
그 짧은 행복의 기억이 긴 고통의 시간을 버티는 힘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곁에 있을 때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고된 삶이었지만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는 순간만큼은 행복했겠지요. 어머니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그 마음을. 경혜공주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새기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어떤 신분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경혜공주는 공주였을 때도 품이 있었지만 관비였을 때도 품이 있었습니다. 그 품위는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신분은 빼앗겼지만 내면의 귀함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경혜공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에서 가장 존귀하게 태어난 이 여인이 관비의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품위를 지켜냈다는 것을. 상황이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을 규정한다는 것을. 경혜공주의 삶은 비극이었지만 그 비극 속에서도 빛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빛이 고통의 시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렸을 때도 자신의 내면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라는 빛이 꺼지지 않고 타올랐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경혜공주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책 한 귀퉁이에 조용히 묻혀있던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고귀했는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채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 바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